자, 그래서 근데 이 부동산 문제 20대의 문제를 보게 되면은 결국은 일자리 문제입니다. 일자리 문제예요. 그게 이제 가계부채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가계부채에서도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지난해 3분기 데이터가 한 열흘 전 정도에 그 국제결제은행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끔찍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GDP 대비 한 107%에 육박하고 있어요. GDP 대비요. 여기 왼쪽에 한번 봐보세요. 미국 한 79%도 채 안 되죠? 일본 67%, 독일 58%, 영국 88%, 프랑스 69%, 싱가포르 60%. 팬데믹 직전에 비해가지고 우리나라는 거의 12%포인트나 올라간 거예요. 싱가포르는 2.2%포인트만 올라갔는데. 예?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한 대여섯 배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정부 부채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별로 안 증가했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요.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했을 때, 이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외환시장이 굉장히 우리가 불안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환율 변동폭을 보게 되면은 3월 15일까지요. 가장 이제 그러니까 이 안정이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보게 되면요. 대한민국 원화가 이들 나라들 중에서 가장 변동폭이 커요. 여기 봐보세요. 싱가포르가 제일 낮잖아요. 싱가포르가. 이게 왜 그런 것 같아요? 이거 가계부채와도 관련돼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굉장히 금융에 그러니까 불확실성하고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 이거 봐보세요. 미국의 가계부채가 금융위기 때 뻥 터졌잖아요. 그 당시에 GDP 대비 99% 했었습니다. 100%가 조금 안 됐었어요. 그리고 뻥 터진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얼마 내렸습니까? 한 20%포인트 이상을 내렸잖아요. 가계부채 방치하게 되면은 금융위기가 된다고 하는 거를 배운 거예요. 비싼 수업료를 내고 있었요. 미국조차도요. 자, 미국의 정부 부채는 크게 증가했잖아요. 계속해서 금융위기 이후에. 60%에 있던 게 100%까지 올라가고 팬데믹에서 다시 또 120%까지 125%까지 올라가고요. 자, 국제결제은행에서 주요 국가 43개 국가들을 부채를 발표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100%가 GDP 대비 100% 넘는 나라를 쭉 뽑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몇 번째인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예요. 스위스가 131%로 1위. 우리나라가 106.7%로 4위입니다. 예? 그 다음에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소위 북유럽 국가들이 우리보다 조금 낮은 상태로 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대한민국을 뺀 나머지 6개 국가들은 다 감소세로 전환하고 있어요. 감소세로 전환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만 유별나게 계속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요. GDP 대비 가계부채가 100% 넘는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만 그러니까 계속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요. 자, 그다음 이거 봐보세요. 덴마크 가계부채 비율 봐보세요. 2010년경에 정점을 찍거나 쭉 줄이고 있잖아요. 줄여가고 있잖아요. 네덜란드 봐보세요. 네덜란드도 그러니까 한 2010년경부터 계속 줄이고 있잖아요. 노르웨이도 최근에 그러니까 좀 꺾이고 있고요. 스위스도 최근에 좀 꺾이고 있고요. 그렇죠? 근데 한국만 계속해서 고고고고 하고 있어요. 고고고. 이거 언젠가 터집니다. 예? 자, 이제 이게 우리가 보게 되면요.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보게 되면요. 김대중 정부 때부터 해서 문재인 정부까지 제가 쭉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해봤는데 절대 액으로는 김대중 정부 때가 가장 많이 빠르게 증가했어요. 연 13.8%씩. 그 당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외환위기 겪고 굉장히 가게들이 힘들어지면서 예? 금액도 낮았었기 때문에 이제 증가 속도 빠를 수밖에 없던 것도 있지만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연 7.8%로요. 이명박 정부 때 다음으로 그러니까 낮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GDP 대비로 보게 되면은 문재인 정부 때가 가장 빨라요. 연 4.3%포인트로요.
1년에 4.3%포인트 증가를 한 거예요.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빠르게.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상대적으로 GDP 증가율이 떨어지다 보니까는 소득 대비 그러니까 가계부채는 그러니까는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빨랐던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가계부채가 굉장히 증가 속도가 빠른 거예요. 예? 부채는 소득 대비로 봐야 됩니다. 절대액이 아니라. 소득이 많은 사람은 부채에도 많이 감당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이거 한번 봐보세요. 가계에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소득, 세금을 떼고 다 이제 4대 보험 다 떼고 쓸 수 있는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보면요. 200%가 넘었어요. 200%가.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175%가 채 안 됐습니다. 근데 이게 200%가 넘었어요. 예? 소위 말해서 가계가 쓸 수 있는 소득의 2배 이상이 지금 부채가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죠. 정상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거예요. 가계부채는 많이 들었던 얘기니까. 가계부채가 100% 넘는 국가 중에서, 자, 스위스라든가 저기 북유럽 국가들이 우리보다 그러니까 높거나 우리랑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 이거예요. 어떤 차이가. 자, 우리가 부채가 똑같아도요. 그거를 그러니까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빚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은 결국 뭡니까요? 소득을 얼마나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리고 소득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거잖아요. 결국은 일자리 문제잖아요. 일자리 문제. 그럼 우리가 한평생을 살면서 우리가 가장 우리가 왕성하게 일할 수 있는 나이를 그러니까 우리가 핵심 노동력 시간이라고 하는데 그걸 25세에서 54세로 봅니다. 대개 가계부채가 높은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주택담보대출, 주택을 구입하는데 많은 대출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북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들은 집을 갖는 것을 하나의 그러니까 이것을 자신의 어떤 특권 같은 걸로 생각을 하는 문화가 있어요.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소유하지 못하는 사람과.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는 가계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은 이유가 우리나라 국내 학자들은 북유럽 국가가 높아도 견딜 수 있는 거는 사회보장이 잘 돼 있어서 그렇다는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사회보장이 잘 돼 있는 건 프랑스 같은 경우가 더 잘 돼 있는 측면도 있어요. 정부 지출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가계부채 프랑스 높지 않거든요. 예?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고용률 25세에서 54세 핵심 노동력의 고용률을 한번 봐보세요.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쓰는 수치요. 보게 되면은 우리보다 높거나 우리랑 비슷한 가계부채가 100% 넘는 나라들은 대개 80%대, 많게는 그러니까 한 88%까지, 적게는 그러니까 한 82%까지부터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 76%뿐이 안 됩니다. 고용률이. 자, 일자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갖고 있으면은 그만큼 그러니까는 빚을 감당할 능력이 더 있는 거잖아요. 빚을 감당할 능력이. 그렇죠? 지금 뭐냐면은 북유럽 국가들이 가계부채가 높아도 괜찮은 이유는 뭐냐면요. 고용률이 일자리를 그러니까는 유지하고 있는 이 사람이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비율이 많은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런 북유럽 국가나 유럽의 가계부채가 높은 나라들은 소위 말해서 사회보장 지출 중에서 우린 주로 뭐냐면은 그 복지를 지출한다고 하게 되면 대개 고령인구한테 많은 나라들이 그러니까 지원을 하는 걸로 끝나잖아요. 근데 북유럽 국가나 이런 나라들은 고용률이 높은 나라들은 청년들의 일자리 사업에도 많이 지원을 해요. 그래서 국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고용률이 굉장히 높아요. 고용률이 높습니다. 고용률이 높다는 얘기는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 많다는 얘기고 일자리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소득 창출이 그만큼 크다는 거잖아요. 소득 창출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빚을 더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나라는 고용률이 낮으면서 문제는 높다는 거예요. 가계부채가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북유럽 국가보다 오히려 더 취약하다는 겁니다. 예? 같이 100%가 넘다 하더라도요. 예? 그래서 사실상은 우리나라가 제일 취약한 거예요. 가계부채가요. 이게 결국 뭐냐면은 일자리 문제와 관련돼 있는 거라 이겁니다. 일자리 문제하고요. 자, 이 문제를 가계부채하고요.
앞에서 얘기했었던 그러니까 20대 남성들의 그러니까 일자리 문제든 가계부채 문제든 간에 다 일자리 문제잖아요. 이거 해결 안 하면요. 이거 해결 안 하면 가계부채는 언젠가 우리 경제를 저 나락으로 끌어내릴 겁니다. 20대들의 일자리 문제, 20대 남성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 안 되면요. 계속해서 우리는 이 젠더 갈등 속에서 예? 서로 제로섬 게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요. 예? 그렇죠? 이거를 저는 윤석열 정부가 직면한 문제가 바로 이건데 이거를 좀 해결할 능력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해법은 제시 안 하겠습니다. 해법은 제시 안 하고 좀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인수위에서 밑그림이 발표되는 걸 보고선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예? 근데 이거는 어떤 정권이든 간에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하지 않으면요. 이건 우리 경제에 계속해서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 안 하면요. 지금 성장률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둔화되고 있거든요. 예? 경기가 후퇴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빚을 더 내줄 테니까는 빚내서 그러니까는 주택 사라. 이걸로 다시 돌아가는 박근혜 때로 다시 돌아가는 이런 식의 지금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그거는 더 파멸의 길을 만드는 겁니다. 파멸의 길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제가 이제 두 가지 지표를 보여줬잖아요. 20대 남성들의 그러니까는 20대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하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는 가계부채 문제하고 다 뭐하고 관련돼 있다? 일자리 문제와 관련돼 있다라 이거예요. 일자리 문제. 이거를 해결할 능력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윤석열 정부에서. 진심으로 좀 기대해. 이거 만약에 인수위가에서 나오는 정책들을 보면 대충 알 수 있거든요. 거기서 그게 안 보이면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할 게 없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주제로 이걸 삼은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삼은 게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주제를 통해 가지고 이 두 가지 주제를 당장 이게 직면한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를 좀 능력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능력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거를 저는 좀 이제 지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